지난 2022년 10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시진핑 연임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아니 시진핑은 후진타오 시대까지 유지되었던 2연임 초과 금지 원칙을 깨고 개헌을 강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마오쩌둥 동샤오핑과 동일한 등급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2017년부터 당대회에서 후임제를 지목하지도 않고 반대파를 미리 숙청해왔던 것을 보면 이미 예정된 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중국의 부동산 시장만큼은 여전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국이 부동산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난달 신규 주택 가격이 13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은 앞으로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도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 국가통계국은 70개 도시 주택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신규 주택 가격이 전달보다 0.28% 떨어졌다고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7월 마이너스 0.11%, 8월 마이너스 0.29%에 이어 쭉쭉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중국이 부동산 투기 단속으로 버블을 걷어낸다면서 지난해 부동산 개발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 압박을 가하면서 최대 기업 중 하나의 헝다를 박살냈잖아요. 이로 인해 다른 부동산 기업들도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주택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분양 대금을 미리 냈던 수분양자들은 상환 거부에 나서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 당국은 금융이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은행 자금 지원 등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시장은 회복할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착해질 때 되지 않았나? 자 그럼 늘의 급뱀을 시진핑의 3연임 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재 중국 부동산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 마무리됨과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서의 3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약 200명의 명단과 그 중에서도 중국 최고 권력의 7인 바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선발이 되었죠. 중국 상무위원회라고 하면 중국 최고 핵심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시진핑은 3연임 확정 이후 리창, 자오르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순으로 상무위원회 호명했고 총 임기 15년 플러스 알파의 장기 집권 체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중국 정부도 나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면서 시진핑이 소속된 당에서만 선발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열 1위는 태제당의 시진핑, 서열 2위는 공청당의 리커창 이런 식으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특정 세력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이전과는 정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시진핑을 포함해 방금 말씀드린 7명의 상무위원들은 싹 다 시진핑의 채찍꾼으로 왕후닝은 시진핑의 그림자, 자오르지는 시진핑과 고향 선후배 사이 뭐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완벽한 시진핑 1인 독재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뭐 이런 거지.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집이 같은 배신자는 다 죽었다. 이젠 내 세상에 온 거지. 드디어 우리가 빛을 보는 날이 오는구나. 아니 잠깐 어차피 우리 세상이었잖아. 아니다 난 기쁘다. 에잇 기쁘고 말고 물론 이전에도 눈치는 안 봤지만 이젠 더 눈치 안 봐서 얼마나 좋아. 이참에 문화 대혁명국 멈춰. 아니 진핑 시진핑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젠 우리 세상이니까. 이렇게 태자당, 공청당, 상하이방 등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던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는 사실상 없어져 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상무위원들이 시진핑의 채채권으로 발표되면서 이전 상무위원들은 모두 강제 퇴임을 하게 되었고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진핑 옆자리에 앉아있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폐막식 도중에 갑자기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의 경제정보통신사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의 권력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압도적인 변화였다. 중국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의 1인 체제가 완성이 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죠. 왜냐?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주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만 보더라도 4분의 1 수준인 28%라고 하니 주요 정책에서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지. 물론 중국이 처음부터 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처음 국가를 건설했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사회주의 특성상 모두가 다 같이 공평하게 살아야 하다 보니 개개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모든 주택은 국가의 재산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당시 중국의 우두머리인 덩샤오핑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야 우리 이렇게 살다가 나라에 발전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열린 사고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야 임마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한마디로 개혁, 개방 이런 정책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좀. 오 개혁과 개방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덩샤오핑은 1978년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때도 집 자체는 국가의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냥 그 집에 살아도 된다 라는 권리만 가지게 된 것이고 이 권리를 개개인끼리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거래하는 것을 얼핏 보면 이 정책이 사라진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인들은 집을 거래하는 것이 아닌 최대 70년까지 집에서 살 수 있는 장기 사용권을 거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책은 나름 성공을 하게 되면서 개방 이후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리고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국가가 지원해서 집 짓고 공급하고 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뭐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집이 부족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에게 집을 지으라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돈이 안 돼. 아니 집을 지어봤자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될 게 뻔하고 개개인의 집에서 거주할 권리만 사고 팔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던 거죠. 정부에서도 이때다 싶어 대출도 해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켰고, 그게 계속 이어져 비로소 GDP 28%를 차지하는 지금의 상황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경제가 흔들리는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이 힘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또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이 식어버리면 경제 침체 가능성이 커져버리게 되니까 이 부동산 정책은 중국 정부에선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듯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소로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건 반대로 말해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GDP도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GDP도 하락하는 구조라는 거죠. 또 중국에는 후커우 제도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후커우 제도는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다만 우리나라의 제도랑은 달리 후커우의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정부에서 국민들의 거주지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제도는 부모의 호적을 그대로 물려받고 거주의 자유에서 제한받게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농민들이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한다? 뭐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생활하게 되면 각종 의료, 주택, 교육 등의 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한다고 하죠. 뭐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8배로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인 갈등으로 벌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 농민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도시 호적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냐? 중국의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도시에 있는 주택을 샀을 때 도시 호적을 얻게 되고, 이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로 인해 후커 제도는 중국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 정부와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파트 단지를 선 분양에 받은 대금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중단이 되자 미완공 아파트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뭐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먼저 시진핑 시기에 내세운 부동산 정책 변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규제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헝다 같은 그룹을 두드려 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시진핑은 빈부격차 한번 끝내주고 접해보자, 다같이 잘 살아보자 하면서 거품을 빼내려고 했지만, 부동산 개발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 압박을 가하면서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헝다를 박살내게 되면서 헝다를 포함한 다른 부동산 기업들도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주택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의 현상과 함께 제로 코로나도 뭐다 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과 전체적인 경제 성장 전망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 봉쇄 조치로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뒤 시진핑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오는 와중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전세계 부동산 시장 침체된 영향이 중국에게 죽방을 때리고 있는 거죠. 결국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 내림세는 지난 7월 마이너스 0.11%, 8월 마이너스 0.29%, 9월 마이너스 0.28%로 13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 면적은 8억 8천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규모도 1월에서 8월까지를 기준 1조 9,700억 위안, 한화로 약 38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줄었다고 하죠. 뭐 이것만 봐도 충분히 중국 부동산에 큰 타격이 있구나를 느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주택 미완공, 미분양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산하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 약 280제곱킬로미터 규모에 달하는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면적은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의 면적 약 95배에 달한다고 하는데, 2031년을 기준으로 수요를 맞추려면 현재 주택의 25%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게다가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서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45%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 예상했는데요. 전체 부동산 업체의 20%는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재고자산 평가액을 재조정하면서 파산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죠. 뭐 이런 부동산 침체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중국 당국은 금리 인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은행 자금 지원,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특별 대출 제공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심을 얻기 위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잘 버티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의 시진핑 주석, 그가 중국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장 동력이 둔화하고 있는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시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